저는 해방되기 3달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조 발제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기조 발제할 그런 아니라고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게 막 수백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역사를 제 생애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참 압축적인 어떤 변화를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했던 말문을 여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제안도 하고 그냥 말문을 여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3분 토론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운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를 제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인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또 여기 연세가 상당히 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마 알고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고 특수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거의 객관적인 지표로는 선진국에 문턱에 들어섰거나 아니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민주주의가 혼란스럽지만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면에서 봐서도 아시아에서는 단연 앞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다른 지표들, 특히 행복 지수라는 면에서 봐서는 참 대단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제가 저는 절대 빈곤, 금사 독재 이걸 다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덕해되는 듯한 과학의 발전, 지금도 저는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신기해요. 또 이 핸드폰도 참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 기본적인 거 배워가지고 이 안에 지금 은행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모든 그 정보를 다 접할 수 있고 저도 페이스북도 매일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카메라 성능도 좋아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뭐랄까 물질이 계획된 세상이랄까요.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이 젊어서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제는 뭐 삼포 세대라고 하더니 삼포라는 말을 여셨습니까? 오포도 이미 늦은 이야기다. 7포입니다 지금. 7가지 포기했다. 7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 구절에 검색해서 봤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가 80이니까 이제 한 7, 80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시대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정말로 지금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얼마 안 있어 떠날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큰 걱정을 안 합니다만 정말 젊은 사람, 청년들을 생각하면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제일 큰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적 재앙입니다. 생태적 재앙. 인류가 생태계에 끼친 그런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생태적 재앙이 사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든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팬데믹 현상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볼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게 목전에 바로 눈앞에 바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사실은 손톱 밑에 가시는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 이제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 지금 위기와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는 한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위기와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근본적인 위협은 사실은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인류 존속의 위기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도 참 어려운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사실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걸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정치. 그래서 오늘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문을 여는 그런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위기나 혼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위기는 기회를, 혼돈은 새로운 질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그 생태적 재앙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놔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어떤 전환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기회로 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회로 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려 있어요. 물론 안 질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평가를 하더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서로 싸우더라고. 싸우는 걸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근데 대부분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우리 정치에 질려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신 거 보니까 동감. 텔레비보다 정치 뉴스 나오면 돌려버려요. 정치가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직북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제 이런 정치 좀 전환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 커지는 게 기회입니다. 그것이 언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앞으로 한 5달 정도 남은 총선에서 그 다음에 26년에 지방선거, 27년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에 이르기까지, 올해가 몇 년이죠? 23년이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의 기간이 아마 우리 역사에서 위기와 혼돈을 기회와 새로운 질서의 창조로 바꿀 수 있는 서로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찬스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거 좀 전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년에 어떻게 나타날지 국민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를 뭐 어떻게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대회전. 회전이라는 게 큰 만나서 전투하는 걸 회전이라는 게 대회전이라는. 근데 저는 가끔 묻고 싶어요. 무엇을 위한 대회전이고 누구를 위한 대회전인가? 이게 좀 제가 이제 정치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 대회전의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정치가 이게 뭐라 할까요? 상극의 적대 정치, 증오의 정치로 되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감동과 도덕이 함께 붕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담론도 있고 보수의 담론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담론들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하고 유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담론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담론이 붕괴한다는 건 제대로 된 옳은 전망이라든지 옳은 전략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담론이 붕괴하는 게 더 심각한 건 도덕이 붕괴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들을 모릅니다. 거짓말, 모략 이런 걸 그냥 다 반사해요. 또 하나 또 하는 게 위선입니다. 허위의식.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만 잘못했느냐? 상대는 더 잘못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야말로 그야말로 이게 저는 담론의 붕괴 이상으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 도덕이 붕괴하는 게 위기와 혼돈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의견과 다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의 어떤 독립을 보장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담론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처해 있던 게 이게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어떤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그런 시련을 겪고 왔는데 특히 가까이는 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현상들이에요. 이건 저 생각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금 현실과 담론이 유리되어 있느냐. 과거의 담론. 과거의 담론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그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요새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우리 김경진 선생도 듣고 들었어요? 네. 이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대립과 증오와 불신과 무력 충돌의 위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족이라는 이유, 통일이라는 건 동상이몽의 어떤 그런 목표 때문에 사실 이것이 불신과 증오와 대립과 전쟁의 가장 큰 이유. 그것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담론과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 이게 우리한테 당면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 전환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새로운 담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좌우 보형에 대해서입니다. 좌우 이거 사실 우리 그동안 역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좌가 뭐고 우가 뭡니까? 이게 벌써 현실하고 많이 유리되어 있어요.
좌우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허위의식이나 위선 그리고 많은 대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거 정의하기 힘들지만 뭐 좌우라고 말 저는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애매해지거든요. 하지만 다른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좌는 주로 평등 쪽에 우는 자유 쪽의 방점이 찍힙니다. 우는 시장의 효율성에 좀 방점이 찍힌다면 좌는 어떤 시장의 실패랄까 시장의 어떤 시장에 밖에서 좀 여러 가지 챙기는 모습들 양극화라든지 이중화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 좌가 좀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과거처럼 좌와 우가 대립을 해가지고 적대해가지고는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담론은 옛날 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담론의 붕괴예요.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좌우 또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담론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진보하면 주로 좌야 우요. 옛날에 어떤 등식으로 보통 말했습니까? 진보는 좌, 보수는 보수는 우 이렇게 했는데 이 등식 벌써 이게 깨진 지 오래입니다. 깨진 지 오래예요. 오늘 뭐 자세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대단히 수구적인 좌파 있습니다. 아주 완고한. 그러니까 사실은 완고한 진보라고 하는 말은 그걸 형용 모순이라고 그러죠.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진보가 완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는 완고한 좌파들이 있어요. 수구적인 좌파입니다. 근데 보수도 얼마든지 진보적인 우파도 얼마든지 진보적인 우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동안 너무 적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양강으로 나눠져 가지고 적대적인 어떤 공생을 유지하면서 상계 적대 정치가 이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뭘 추구하는가 하면 연합정치란 말을 이제는 저는 옛날부터 사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합작과 연정은 시대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별로 팔리지 않은 책이지만 그것도 제가 뭐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글을 써놨더니 누가 와서 책을 내겠다 해서 내라 했더니 뭐 이렇게 전혀 잘 안 팔리는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목은 그렇던데 합작과 연정은 시대정신 오래된 책입니다. 요새는 합작 같은 말을 안 쓰니까 연정이라는 게 연합정치입니다. 근데 요새는 연합정치는 누구나 말해요. 누구나 연합정치란 말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좌파의 랍이나 우파의 랍까지는 아닙니다. 좌파의 랍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의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적대적 이런 어떤 상계 정치를 오히려 반복 악순환시킬 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연합정치는 이제 꼭 제가 좌우 그런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대치를 못하니까 하는 말을 이해해 주세요. 좌우 연합정치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아마 정치 전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이라면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도덕하고 조금 뭐 같은 점도 있지만 정치 문화입니다. 의물한 혐오의 정치로부터 명랑한 정치. 이게 도덕의 새로운 도덕입니다. 좀 명랑한 정치 할 수 없습니까? 근데 명랑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잡주도 명랑 잡주도 있었고, 명랑이 그제 어디 보니까 혹시 조봉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봉암. 한국 농지개혁을 하는데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조봉암. 근데 조봉암 씨는 다 좌파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 역사를 봐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연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 걸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야기하는 길어서 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합작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당과 정당 간에 제대로 된 어떤 연합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개인들이 했습니다. BJ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3당 다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건국 과정에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조봉암과 이쪽에 우파 쪽에 누구예요?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이고 사실은 김구가 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여기 전라북도 어디였죠? 네? 고창이 아마 고향일 거예요. 그때 조봉암 그 선생의 요새 그 책을 누가 보내서 보니까 거기서 명랑한이라는 말 그때 썼더라고. 오래 썼어요. 그래서 사실 명랑한 정치라는 건 조봉암 선생 이야기 좀 내가 따온 거야. 근데 요새는 명랑한 정치라는 말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필이 안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밝고 밝은 정치예요. 밝고 유쾌한 정치. 이거 왜 못합니까? 이게 정치 문화, 새로운 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차가운 적대의 정치로부터 따뜻한 상생의 정치, 거짓과 모략의 정치로부터 정직한 정치, 이런 거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 보면 밝고 따뜻하고 정직한 정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아마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해내야 될 일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2의 민주화라고 정의할 만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제1의 민주화는 제도의 민주화예요. 군사독재로부터 이른바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게 제1의 민주화라고 그러면 실제로 의식과 문화를 민주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오늘 많이들 말씀하신 지역정당이 단연 스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2의 민주화라고 말한다면 제2의 민주화에 단연 스타는 지역정당이다. 그리고 지역정당이 가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호남인데,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여기 민주당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민주주의에서 어떤 정당이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발전의 결정적인 장애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남의 특성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쟁할 만한, 적어도 서로 이렇게 지방정부도 이렇게 바꿔가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이 출현하는 게 우리 한국 역사의 특성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에서야말로 지역정당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정치 전환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전남이나 광주 쪽은 좀 어렵게 보이더라고. 근데 전북이 사실은 굉장히 도도 작고 이렇게 하지만 전북에서야말로 이 지역정당이 새로운 정치 전환의 스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우리 이명택 씨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전에 지역정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익산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이명택 정치인 또 권태웅 정치인 또 손문선 정치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정당이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어떤 우리 새로운 정치 전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다.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북 지역정당 또 그리고 다 지역정당 하나가 만들어지나 법이 없어요. 혹시 지역정당 하면 누가 지역정당이라는 이름을 선점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정당에 대해서 제일 좀 못 믿어하는 게 뭐냐면 지방 기득권 세력 결국 지금 중앙정치도 기득권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듯이 지방에 보면 오히려 중앙정치 세력 중앙보다 더 끈적끈적한 지방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지역정당 누가 어떻게 독점을 합니까? 지역정당 많이 나와도 됩니다. 익산에서도 익산도 지역정당 많이 나와도 돼요. 그 지역정당들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마음을 잡아야 돼. 누구의? 시민의 마음을 잡으면 돼요.
저는 그게 가능한 곳이 이게 전라북도고 특히 익산은 제가 살다 보니까 익산에 대해서 그런 좀 신경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를 주식을 사본 지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앞으로 이 정치라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량주는 적어도 전북에서는 지역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요새 무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명망 있는 사람 나와서 야 뭐 친당 만든다 하니까 뭐 하루 사이에 뭐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거 다 깡통입니다. 왜? 앞으로 우리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운동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제2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정당의 민주화, 직접민주정치 확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방정부를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저항에서 권력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은 저항에서 권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 시민들이 주어진 주어진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받았다 할까 또는 뭐 실제 지금 하향적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하려도 공천 같은 게 이렇게 하향적으로 돼. 그런 정치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물론 지금도 저항해야 됩니다. 불이한 권력이라든지 어떤 부패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지만 그 저항하는 데서부터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권력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지리다는 권력, 이런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지역 정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당이 지금의 정치 문화, 정치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우량주에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